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봤더니 달러 환율이 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게 한 1370원까지 갔던데, 이게 환율이 오르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강해서 달러가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러 스마일이라는 용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달러 스마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요.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그 나라 돈이 값어치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 나라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 나라 투자하려면 그 나라 돈을 사야 되니까 수요가 몰려서 가치가 오르잖아요. 근데 거꾸로 미국의 달러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에 돈을 묻어두려고 하는 그런 안전자산 희구 심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안전자산 어디 있지 찾으면은 금이나 미국 달러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전쟁 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돈 투자해 놓는 것보다는 미국의 국채사 하는 게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경제가 아주 좋을 때도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고,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도 달러 가치가 높고, 중간 정도 어디 있으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중간 정도 어디에 있으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위기는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에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극단적일 때 오르고 중간일 때 가운데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달러 스마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근데 좀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양쪽 문제 다 겹쳐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 너무 좋아요. 계속 호황이라서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높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전쟁이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서 또 좀 세계 정세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안전자산 찾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달러 찾고, 이래서 달러가 점점 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 점점 떨어지는데,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달러는 스마일인데 대한민국 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출 기업은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에 물건 팔 때 조금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 비싸지니까 물가 계속 올라가고요. 내수 기업들도 힘듭니다. 외국에서 뭐 수입해다가 가공하거나 해서 다시 이 국내에 되팔아야 되는 게 내수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비용 높아지죠. 그럼 가격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리면 수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동결 발표를 했죠. 미국 기준금리 지금 5.25에서 5.5%,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3.5%예요.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금리 5% 받고 미국에다 돈 묻어두시겠어요? 아니면 금리 3% 받고 한국에다 돈 묻어두시겠어요? 당연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더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올라서 더 힘들어진다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만 혼자 스마일, 웃고 달러 스마일,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울상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은 미국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고금리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기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죠.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이런 빅테크들이 계속 주가를 끌고 간단 말이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다르죠. 주가가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도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힘들고. 또 코로나19 때 미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국민들한테 그냥 뿌렸어요. 그냥 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고금리 상황이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때 받았던 돈 그냥 다 쓰고 저축해서 그걸로 잘 살아가고 끝났는데, 우리는 빚을 갚느라고, 빚의 이자를 내느라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고금리 너무 고통스럽죠. 아쉽게도 근데 고금리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도 동결이 됐고 달러 스마일도 계속되는 것 같고요. 우리 언제쯤 웃을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오시는 날인데요. 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논의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고요. 강정수 덕후어 총괄 에디터님, AI 시대 코너인데요.
애플이 오픈 AI의 챗 GPT를 아이폰에다 장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이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니까 이렇게 SK처럼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경영권 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할 정도의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니까 이렇게 SK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이 안정적 기업 지분을 3세 또는 4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유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저는 이번 SK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책실장 하셨던 분, 그분하고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제가 책을 썼을 그 당시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바람에 대통령이 읽고 좋다고 말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네. 그래가지고 약간 유명해지고 책도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억장이 무너진다. 참여정부 때 쌓아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잘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정치 지형 보면 이재명 대표 또 기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뉴스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최근에 뭔가 그 미묘한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 한 2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4개의 재판 중에 어떤 게 유죄가 나면 하나라도 징역 금고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거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한동훈 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 미묘한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의 그 함정에 빠져든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재명이 징역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대통령이 되면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기본 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 후보가 된 것도 아닌데 다들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감옥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의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총력 단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면은 가끔 약간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상황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대통령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다 이제 또 사실상 독식을 했잖아요. 이게 또 갖는 문제는 법사위원장은 특검 법안을 이제 발의할 수 있는 그 이제 중요한 자리고, 과방위원장은 또 MBC나 KBS에 또 이제 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또 국정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거부권 카드를 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됐죠. 대통령이 이제
가진 마지막 카드는 저쪽에서 뭐 통과시키면 무조건 거부권으로 맞서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종부세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정우 전 실장이 뭐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한 네. 거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지금 폐지에 동의하는 것 같은 흐름이 네. 나타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분노를 표출한 거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은 또 아무튼 참여정부의 굉장히 핵심이셨고 근데 저분 말씀은 또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또 말씀하지 않으면서 사실 근데 또 노무현 정부의 핵심 기본 철학이 또 종부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괴로우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지만 부동산만 빼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맨날 싸우다가도 재벌과 부자감세 합을 맞춘다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은 지난 또 두 차례 정권을 뺏기는 과정에서 부동산 때문에 빼앗겠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에 뭐 선뜻 이제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 논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직접 종부세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약간 이제 발을 빼고 좀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먼저 이제 종부세를 건드렸고 고민정 의원은 사실 이제 친명은 아니지만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거냐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 이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정당은 중도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전략의 전환의 하나의 계기로 이제 부동산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약간 그 모든 정당은 중도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정당은 똑같아져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 얘기도 하는데 모든 정당은 다 닮아야 한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번에 이제 종부세 이야기 나오니까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등 이제 보수 성향 신문들이 또 민주당을 또 굉장히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잘한다. 좋은 논의다.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민주당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내심 이 서민을 대변한다는 이 정체성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이 중도가 또 서울과 경기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정권을 빼앗긴다, 찾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최근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가 프레지덴셜하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엄청 극찬이잖아요. 엄청 좋아하는. 거기에 약간 이제 민주당이 고무된 분위기. 이렇게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칭찬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의힘의 영역을 확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얘기하니까 이제 또 여론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종부세 논의가 앞으로 민주당의 자칫 정체성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대결 구도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층이 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떠나서 다른 층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고무돼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해볼 텐데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산층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미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람들이 강남에 대한 경계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질시와 그다음에 또 강남 사는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그 소득 격차를 느끼면서도 모두가 또 강남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서울에서도. 또 강남의 교육열 때문에 강남에 학원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 종부세라는 게 사실상 이제 상위 1%를 위한 세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프레임을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이게 상위 1%가 아니라 많게는 3%까지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 중산층 아니면 또 자기가 소득 상위지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고 민주당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른바 강남좌파 또는
강남좌파 워너비들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에 좀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남 좌파. 그 제가 조금 정리를 위해서 네. 이 종부세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네. 납부를 하도록 하는 세금이라고 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제 한도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네. 되어 있고, 그 얘기는 이게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다 합해서 아마 뭐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지금 시가의 한 60, 70%로 깎았을 때 한 그렇죠. 12억 원 네. 이상 되는 네. 초과분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내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한 18억 원 이상, 네. 20억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20억 정도 돼야 사실은 좀 네. 많이 내게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 거냐. 이게 1%도 안 된다라는 얘기 있었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근데 정치구도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타겟이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아까 정치구도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나요? 그 민주당도 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종부세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게 과거 이제 2006년 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는 이른바 조중동의 논리에 같이 동일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종부세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평생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이 소득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프레임에서 실패한 걸 수도 있고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이 종부세라는 걸 어떤 형태의 이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포지셔닝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국민들 반발이 심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라는 게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그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이제 차등 과세인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공시가를 높여가면서 이제 보편과세로 그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방향을 잡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걸 또 한번 그 공시가를 높이는 걸 좀 그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이걸 한번 개정안을 해서 또 낮췄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가졌던 종부세 철학 자체가 많이 약해지고 형용화된 그런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야권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 그러면 폐지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고 목소리가 하죠. 나온 것 완화도 안 같아요.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어떤 이제 진보적 성향의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또 이쪽으로 더 우클릭을 하게 되고 국민의힘은 아예 더 오른쪽에서 아예 다 폐지하자라고 맞선 상황인데 이제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더니 이 국민의힘이 폐지를 이미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이제 한 발 더 선수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강하게 종부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이미 종부세 완화 얘기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걸 지키려고 하는 모양새는 또 중도의 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야 합의로 어떤 이제 종부세가 계속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종부세가 좀 완화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당시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 정당이었지만 은근슬쩍 합의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에 6개월 6개월 정도. 뒤에 네.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2021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완화한 뒤로 그 다음에 41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한 70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종부세를 11억 원 공제 대상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빠져든 거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2023년 들어서 세금이 많이 완화됐죠. 줄었지만 이제 종부세는 중간에 빨간색 부분 한 1% 정도 전체 세수에 작은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이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꽤 많이 세금이 완화된 그런. 그러니까 2022년에 3조 원에서 2022년 2.4조 원으로 한 0.9조 원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세액 자체도 줄고 대상자도 한 70만 명 가까이 이미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 더 완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권민정 의원이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였는데 지금 이제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이거 완화하자고 하는 건
권민정군의 지역구가 또 광진구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상당 부분 많은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죠. 아, 그 지역구하고 다 관련이 있긴 있겠네요. 네. 어,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제가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대상자 분포와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 지난 대선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지역과 지역 그 비율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비율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현재 41만 명 대상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 아파트값, 뭐 집값, 주택의 경우에는 네. 17억 원 이상, 네, 1주택자의 네, 경우에 네. 이상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움직이는 게 중도층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갖는 의문은 그건데요. 이번에 그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제 원래 도입되기로 했다가 늦췄다가 지금 폐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네네, 금융소득으로. 주식, 예. 금융소득으로. 예.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면 사실 이거는 종부세보다 더 적은데도 사실 15 상위 대한민국 최고 부자 15만 명을 위해서 이걸 세금을 줄여주는 걸 여야 합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게 상위 1% 이내의 초특급 부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그 중산층 이상 상당수 이제 이 상류층을 지향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상위 1%의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당장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상류층에게 세금을 내는 게 장기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뭐냐면 종부세가 과거 뭐 20만 명 수준에서 많게는 계속 올라가면서 120만 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아마 그 중에 이제 그 20만 명에서 120만 명 늘어난 그 100만 명 정도는 과거의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공시가를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이 편입이 됐다는 거죠. 세금 폭탄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금 폭탄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금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빨간색 그림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 예, 120만 명까지 늘었다가 이제 2022년 개편하면서 지금 40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인 거죠. 여야 합의로 개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고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제 종부세를 찌그러뜨리면서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죠.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갖는 문제의식이고 이 상위 1%의 세금이 아니라 이게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공포가 중산층들에게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17억 원, 20억 원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다시 말해서 중간 네. 정도에 딱 몰려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 해볼까요? 중간이 제가 아파트 15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갖는 그 한국 사회에서의 그 어떤 계층의 그 주관적 포지셔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혹시 저 그림 보시죠. 이게 최근 KDI에서 나와서 KDI 보고서에 나온 그림인데 제가 이걸 다시 좀 잘 보기 좋게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게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방금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제 소득이 상위 20%가 보통 이제 세로 축이 소득 상위고 오른쪽은 이제 주관적 계층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두 칸이 소득 상위 20%인데 당연히 소득 상위 20%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득 상위지만 중산층이거나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득 중산층인데 중산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또 소득이 중산층인데 실제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취약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데도 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어느 정도 중산층인데도 중산층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제 심리적 비상층 중에 아니면 또 핵심 중산층 중에 내가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중산층이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 중산층에 대한 범주도 좀 모호하고 실제로는 잘 살지만 내가 잘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비중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종부세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던 분들은 예.
노인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굉장히 좋은 세금, 네.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세금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소득이란 거는 벌면 벌수록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거두는 건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소득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고, 자산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래야 배분이 되잖아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보유세를 많이 매기면은 사람들이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들 판다. 팔면 좀 더 효율적인 대로 가서 사용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그 이제 소득과 이제 주관적 그 중산층의 범주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부자분들, 집만 있는 자산만 있는 부자들은 소득은 사실 낮은 편인 거잖아요. 집이 자산은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득과 이제 불일치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지금 종부세라는 개념은 자산의 보유세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였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한국 사회는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버는 것도 없는데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반감이 심했던 거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은 보유세 비중이 여전히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G7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유세를 장기 높여간다는 그 철학이 두 차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종부세하고 비슷한가요,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5만 명, 개인 투자자 15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15만 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만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조세 원칙이 깨졌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이미 시행되기로 했는데 이게 여야 합의에 3번 유예됐다가 지금 이제 폐지 논의까지 그것도 나오고 이미 있는 합의해가지고 밀어줬다가 폐지에도 합의할 것 같은 태세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세금 문제에서 이렇게 약하게 나오느냐, 민주당의 뭐 어떤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특히 22대 국회 민주당 구성으로 볼 때는 그런 정도의 행안부 후퇴를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략이 나옵니다.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부유세, 국토부유세하고 부유세 네. 이런 것들을 걷어서 네. 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네. 이런 네. 이제 네. 주장으로 처음에 주목을 받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지지자들이 지금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네. 거 네. 아닌가요? 네. 이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보유세.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것과 지금 종부세 완화하자는 것도 사실 충돌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는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국토보유세를 근간으로 해서 완전히 한국 정치, 조세제도의 근본 철학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토론이 문제는 있었는데, 땅값인 거거든요, 네네. 사실. 네. 그래서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자는 그런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토부에서는 토지와 주택을 합쳐가지고 어떤 땅 부자와 주택 부자의 역차별 없애겠다라는 나름 참신한 전략이었고, 이게 이제 사실 기존 보유세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세수를 늘리면서 늘어난 만큼 또 이게 국민들이 60만 원씩 나눠주면 당신들이 더 세금을 늘지만 오히려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60만 원씩 돌려줘서 이걸 보완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사실 땅값도 이것도 이제 떨어뜨리고 뭐 예, 그런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자 증세 효과를 반영한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종부세 폐지, 완화 또는 폐지가 나오면 사실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국토보유세 이야기는 쑥 들어가긴 했지만 불과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행안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네. 만약에 국토보유세도 없어지고 예. 기본소득제도 없어지고 억강부역이라는 구호도 없어지면은 네. 지금 프레지덴셜한 이재명은 도대체 그 누구의 분이 프레지던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프레지덴셜 들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실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치 전략 공학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중도 이 확장 전략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그런 계산을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두 차례 잃었고, 사실 이번 총선 때 부동산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에 종부세를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총선 때는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70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이번 총선 때도 보면 일부 이 강남벨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이 크게 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잠깐 보여주셨지만 서복경 그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최근에 칼럼에서 민주당의 접근 태도가 정말 너무 가볍거나 쉽다. 20년 전 명운을 걸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지금 다 뒤집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일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진순 와글 이사장도 이렇게 되면 보수의 사멸을 넘어서 진보가 멸종위기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내세우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진보 성향 신문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민주당에 사실 크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윤희숙 전 의원과 조선일보의 칭찬이 훨씬 더 와닿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네. 그게 중도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해서 세율은 실효세율 낮은 편이죠. 실제 내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네.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세금이 많이 비례해서 오르긴 했지만, G7보다 낮지만 OECD와 비교해서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게 종부세 논란이 있으면서 이 실효세율을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외국과 비교를 했는데, 외국에는 사실 실효세율 자체를 뭐 이렇게 이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 그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이 거래세가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벌써 20년 된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이제 민주당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세율을 높이면 오히려 그 부동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또 오르는 그런 현상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실패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오늘 얘기를 좀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최근에 이 정치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프레임이 네. 형성이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네. 계속 감세, 네. 종부세와 금투세 같은 감세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뭔가 집권 세력이 되어가는 것 같은 집권을 하려면 좀 더 이제 중도 보수와 강남 보수화돼야 된다. 강남 좌파까지도 끌어나야 된다. 보수화돼야 된다는 아까 것은. 빼먹은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지난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제 동별로 비교한 그 지지율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지도 있었는데 그 한번 지도 있으면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세요. 거기서 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지역입니다. 보시면 강남 쪽에서 상당 부분 물론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빼고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교했더니 조국 혁신당을 더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 자칫 이제 민주당보다 더 강성인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조국 혁신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와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나는 중산층인데 이 부자 과세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산층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이 감세에 감세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 진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KDI 보고서에 나타난 그런 중산층의 심리적 괴리감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들 중산층을 무시하고 집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로 좁히고 보수 바운드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민주당의 과거 유산, 노무현 정신을 버린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우클릭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 팬덤으로 모여서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보수 우클릭을 계속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방향이 완전히 잡힌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지금 자신감을 확보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집토끼보다 산토끼를 잡으려면 보수 진영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의 민주당의 포퓰리즘 아니면 보수 진영 교두보 전략이 먹힌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사법 그 리스크에서도 국민들 지지가 있다면 상당 부분 유리한 그 구도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감세를 하면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딜레마는 저는 계속 떠오르는데. 아마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막바지에도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본소득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선 막바지에는 그 기본소득을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않고 이미 거의 폐기하다시피 한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다시 아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국토보유세 대신에 지금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한 것만 봐도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 부분 그런 보수 우회 전략이 힘을 얻고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리는 민주당의 우클릭은 이미 시작됐다. 네. 조선일보의 칭찬을 받으며 기뻐하고 상당 있다.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상당 부분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저는 아무래도 틀린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다시 다뤄요. 그러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네. 조금 있다가 네. 애플이 아이폰에 챗 GPT 장착하기로 발표한 이야기, 그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정환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는 427%가 성장한 거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는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그냥 오늘 갈치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러한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것.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는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빅테크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에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200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요. 애플이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 반갑습니다. 뉴스가 나온 거죠. 네? 큰 뉴스가 나온 거죠. 아주 지금 큰 뉴스죠. 애플이 며칠 전에 네네. 오픈 AI 샘 알트만도 오고 그 자리에 네네네. 그러면서 오픈 AI와 애플이 손잡기로 했다. 아이폰에 지금까지 Siri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챗 GPT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것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어제 밤 사이에는 애플이 잠시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겨내면서 전 세계 시총 1위국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잠시 탈환했다가 다시 2위로 다시. 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챗GPT를 시리가 챗GPT가 시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시리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챗GPT한테 넘기는. 이번에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저는 이 AI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AI의 어떤 진화가 2단계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이것의 어떤 시장을 문을 애플이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혁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가. 즉
AI가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는 산업의 어떤 생산성도를 높여서 일의 효율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신규 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양한 중독성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우리 삶이 편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삶이 편해서인데 그럼 AI를 만약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 단위의 AI를 도입했다는 게 어쩌면 더욱더 크고요. 챗GPT를 도입했다는 것보다. 그래서 운영체계 단위라는 네, 건 운영체계 어떤 단위에 거죠?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네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그러니까 두 가지 쉽게 얘기해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AI를 도입을 한 겁니다. 운영체계에 애플 자체의 AI를 도입을 했고 두 번째는 시리에다가 시리가 지금까지 답변을 못했던 것 열심히 시리의 성능을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는 것은 챗GPT랑 같이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의 미팅에 있어서 수석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미나이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오픈 AI 하고만 하는 건 아니고 우선 구글도 오픈, 선택할 그러니까 수 시작은 지금 챗GPT랑 하지만 여기에 제미나이를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한 걸 봐서는 오픈 AI하고의 어떤 독점적 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편해진 것은 앱 단위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운영체계 단위에서 통합이 AI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앱과 앱을 AI가 연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렇게 거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요. 엄마가 오늘 저녁 밤에 나한테 저녁 10시에 예를 들자면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공항에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맞춰가려면 언제 출발해야 돼? 라고 시리에게 묻습니다. 네네. 그럼 시리는 두 가지 앱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는 메시징 앱에 메시징 앱에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읽고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 앱, 우리 식으로 치면은 팀앱이나 네이버 앱을 켜야 돼요. 켜서 여기서 공항까지 지금 이 말하는 화자가 존재하는 위치로부터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측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교통량에 따라서 이게 2시간 걸릴지 1시간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답변을 주는 거죠. 지금 교통량이 많으니까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엄마는 9시에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너 늦어도 7시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답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은 애플이 강조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거든요. 이 데이터는 절대 저장되지 않는다.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개인정보는 전혀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앱을 동시에 건드려서 여기에서 그 개인의 맥락 정보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찾아낸다라는 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진화한다라는 거고 한국에 이것이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려면 2025년 올해가 아니라 사실은 내년부터 왜냐하면 올해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능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그거죠.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에다가 음식을 시키셨어요. 그럼 보통 앱을 켜가지고 배달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시리야. 내가 아까 주문한 음식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한다라면 이 AI가 시리라고 대표되는 AI가 운영체계에 결합된 AI가 저의 앱인 배민이나 쿠팡 이츠에 결합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스크린을 보고서 지금 얼마쯤 위에 도착한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편할까요? 더 편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편하잖아요. 훨씬 더 편해지는 내가 거죠. 해야 될 일이 줄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우리가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I가 그러니까 즉 주인의 이용자를 대신해서 앱을 조작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궁극에 가서 아직 앱을 조작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는 자 쿠팡 이츠에다가 내가 어제 먹었던 거 주문 좀 해줘. 이건 아직 안 돼요. 이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앱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AI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AI가 일종의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의 화면을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전문 용어는 페렛 UI라고 하는데요. 쪽제비라는 뜻의 페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작년 말에 애플에서 고안한 AI 기술이에요. 그다가 일종의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앱을 촬영해서 그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것. 앱 자체를 조작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앱과 교신해서 거기에서 우리 주인이 이용자가 몇 분 뒤에 음식이 도착해야 되는 걸 알려달라는데 그거 좀 알려줘. 이렇게 그 정보를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앱의 화면을 보고서
이걸 읽어내는 거죠. 네네. 인간이 읽어내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에서 1단계 AI와 운영체계가 통합된다는 건 앱과 통합됐다는 거고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그 앱을 흔히 말해서 스크린샷을 읽어서 여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이 정도 기술까지는 애플이 이번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거고 궁극의 방향은 앱을 조작하는 데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픈 AI의 협력 부분 그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제 GPT-4.5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AI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것이 모든 또 애플 기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M칩과 A15 프로 칩, 그러니까 좀 고성능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있어야만 애플이 다 만든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 나 요번에 아이폰 좀 바꿔야 되겠다. 요번에 맥북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체 수요도 발생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운영 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네네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화면만 읽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앱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가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쯤 아마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있잖아. 각 은행 앱에서 파킹 통장 금리 제일 높은 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절반은 넣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그 카드 값 갚는 통장 있지? 그쪽으로 이체해줘. 그러면 가능합니다. 착착착착착 다. 그게 에이전트예요. 아. 궁극에 가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AI가 즉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네네네. 근데 이번에 에이전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에이전트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 용어로는 여러분들 이제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페렛 UI라고 해서 페렛 UI. 예, 쪽제비 이거 UI라고 기억해놔야 해서 되겠네. 그러니까 네. 화면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의 화면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앱이라든지 이메일 앱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기 이제 예로 나왔던 건 애플이 발표해줬던 것은 나의 와이프가 보내준 팟캐스트가 좋은 추천을 하나 해줬는데 그거 틀어줘. 근데 이 팟캐스트 앱은 애플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는 에이전트 형식으로 다룰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 갖고 있는 앱은 이제 에이전트처럼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러면은 저의 메시지에서 저의 와이프가 보냈던 그 팟캐스트의 URL을 복사해서 컨트롤 C를 해서 팟캐스트 앱을 열어서 거기다 그걸 붙여 넣기 해서 구동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번에 사례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술적으로 안 가더라도 여기서도 또 중요한 메시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애플의 철학. 2004년에 스티브 잡스가 생존에 있을 때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 즉 대단히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컨트롤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즉 오픈 AI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협력하지만 포괄적 지식에 대한 질문, 즉 나의 스마트폰 기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질문에 대해서는 GPT-5가 답변을 해줄 거지만 스마트폰 기기 내에서 거는 이번에 GPT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애플의 AI 기술로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이것을 나중에 팀 쿡이 지금 애플의 CEO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쿡 독트린이라고 명칭을 해요. 쿡 독트린? 네, 쿡 독트린. 우리는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소유하거나 컨트롤해야 된다. 협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발표를 보고 애플이 드디어 포기하는구나. 옛날보다 폐쇄적으로 해오고 자기들이 다 개발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AI 시대 GPT하고 손을 잡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그렇죠. 거네요. 그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범용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저희 스마트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에 있는 검색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건 자기네들이 아직 기술력이 떨어진다. 네.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흔히 말해서 애플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맥북 입장에서 볼 때는 스티브 잡스가 정의했던 더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가 아닌 거예요. 주요 기술은 아니다. 주요 기술은 뭐냐면 애플은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게 칩도 지금 애플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M1, M2. 네, M1, M2, M3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A15라든지 A16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신들이 설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거 안 쓰고 네. PC에도 그렇죠. 인텔 거 안 쓰고 ARM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설계해서 칩을 하는데 칩에서부터 하드웨어와 운영 체계와
그리고 자체가 갖고 있는 앱 여기까지는 지금 AI로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만든 예를 들면 쿠팡이츠라든지 은행 앱이라든지 이거는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SDK라고 해서 이런 개발자 도구를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페렛 AI, 아직까지는 네네. 페렛 UI 이런 부분만 그쪽의 UI를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리는 정보를 읽어드리는 것까지는 가능해 줄 수 있는 SDK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배민에서 그것을 채택을 하거나 쿠팡이츠에서 채택을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리에게 나의 음식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 몇 분이 도착하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시대로까지는 저희가 이제 2025년에 올해가 아니고요. 한국어로는 올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지금과 다른 스마트폰의 편의성 혁명은 항상 인간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조금 더 상상해 보면은 쿠팡이츠 배민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 주변의 중국집 중에서 제일 리뷰 좋은데 그 짜장면 두 그릇 시켜줘 그러면은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궁극에 가야 할 스마트폰의 AI입니다. 궁극에 가야 할 스마트폰의 AI는 모든 앱을 컨트롤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쪽 생태계는 바뀌냐면 앱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 각 앱은 그냥 종속 변수네. 그렇죠. 앱은 실제로 AI에게다가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기능 갖다 외에는 주기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앱에 대한 충성도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네이버 앱에서 뭐 좀 검색해줘. 인물 정보 좀. 강정수가 누구야? 라고 언젠가는 저희가 물어보는 시대로 지금 이 방향성을 이번에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앱이 무슨 중요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스마트폰에 강정수 박사 누군지 소개 좀 해줘. 그럼 알아서 네. 여기저기서 다 네이버 앱에서도 찾고. 궁극에 뭐 가서는 이 위키피디아 에이전트가 찾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겠지. 물건 구매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은행 거래도 네네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에 행주가 떨어졌는데 제가 어제 행주를 주문했거든요. 행주가 떨어졌는데 행주 하나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러면 얘가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가격 비교를 해줄 거고 심지어는 가격 비교를 해주겠죠. 쿠팡에서도 해줄 거고 몇 군데 해주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너 어떤 거 선호해? 나 이런 거 선호하는데 몇 개 드리로 얼마짜리 그거 하나 구매해줘. 대화하면서 궁극에는요 AI는 에이전트로 한다는 건 트랜잭션. 거래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요새 냉장고 같은 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네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뭐 계란하고 뭐 상추하고 이런 몇 가지 재료 중에서 빠진 거 있으면은 그거 좀 사다가 우리 집 앞에 내일 아침까지 오게 해놔. 그렇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계와 기계가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정보를 네트워킹 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이렇게 운반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운반하는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궁극에 가서 운반하는 로봇이 잘 되려면요. 아파트 현관문 지가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맞아. 현관문의 데이터를 이 운반하는 것과 얼마나 안전하게 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이상 얘가 배달하는 앱이 결국은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의성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완벽한 보안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 녀석이 우리 집안에 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궁극의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운반 로봇이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그럼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보안 문과도 연결이 돼야 하고 저의 집 문과도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열고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궁극의 방향으로서는 방향성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기계의 네트워크인 거고 지금 현재 애플이 하고 있는 것은 기계 내에서 앱과 앱을 연결하는 겁니다. 앱과 OS를 연결하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는 GPT가 승리했다, 오픈AI가 승리했다, 뭐 오픈AI가 승리했다는 건 저도 반론의 여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폰이 삼성이 할 수 없는 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삼성은 OS를 못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안드로이드를 쓰고 그렇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구글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게 여전히 불리한 건 아니지만 구글이 이걸 해주면 가능하죠. 구글이 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궁극에 가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AI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체계를 통해서 우리 앱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플랫폼이라면 이용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앱들하고는 이용자가 직접적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AI가 대신 가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델 모니터 화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먼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대기 시간 타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길고 뭐 내 앞에 85명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요즘 CS가 AI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커스터머 저의 서비스가. AI가 강정수의 AI가 에이전트가 그 AI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내 전화가 네. 내 스마트폰이 에이전트. 그렇죠. 전화를 걸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 AI한테. 걔가 설명을 해줄 거고, 그거 정도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집 주소를 알려주면은 너네 집으로 기사를 보낼게. 또는 어디로 가지고 와. 이런 답을 저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 AI와 AI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송 중에도 이미 AI는 제 전화를 일을 걸고 하고 있을 있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분신이네, 여러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로 지금 저희가 소비자 단에서 진화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저희 부모님 분들. 네.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저는 많은 부분을 아직은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예약 취소도 뭐 기차표를 구매했어도 뭐 취소하고 판매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이거 잘 못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리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 음성에 의해서 AI가 저의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컨트롤링 한다는 것, 그들과 서로 교신한다는 것, 그들과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진정한 AI 저는 대단히 큰 혁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언론이나 방송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가슴 아프고요.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애플은 대단히 중요한 한 진일보를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을 반영하는 거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애플의 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능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거다. 그러면 좀 주춤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아이폰 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구매를 고민할 때 AI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체계에 결합되고 있는 아이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큰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AI 수혜주에도 분명하게 AI는 저는 보통 지금까지 나는 애플이 지금 막차 탔다. 늦게 지금 AI 시장이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애플을 평가한다면 이제 늦지 않게 정시간에 제때에 열차 출발하기 전에 이 AI 열차에 탔다라고 애플이 탔다. 저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이 애플의 주가를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날에 발표했을 때 좀 주가가 시원치 않았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 해석을 못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 뭘 기대했냐면 GPT-4.5가 결합되는 것을 시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합된다는 말만 했지 시연도 안 해줬어요. 시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GPT-4.5가 결합된 건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GPT-4는 다 아니까. 심지어는 샘 알트만이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무대에 올리지도 무대 안 오르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GPT-4.5는 이미 다 시연된 거기 때문에 애플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운영체계에 지금 결합되고 있는 AI, 이거 크고 눈에 띄지 않는 건데, 그래 페렛 UI라는 이 페렛 UI를 활용한 거예요. 이 페렛 UI를 활용을 해서 애플이 다른 앱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건 지금까지 다른 스마트폰이나 운영체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불가능했습니다. 구글도 그렇게는 아직 구글도 하지 아직 그러지 않고, 구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글이 지금 삼성전자에 도입을 해준 게 뭐냐면 갤럭시에 녹음하면 지금 뭐 이번에도 애플도 녹음을 했죠. 사람들 뭐 대화 녹음하는 게 이번에 등장했다. 그래서 박수치고 그 대화를 요약도 해주고 네네. 또는 뭐 그 요약이 된다는 건 번역도 해주겠죠. 네네. 앞으로 그런 생활은 편해지겠죠. 이걸 삼성이 동시통역이라는 기능을 한 거고, 이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화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서클을 그리면 이걸 검색을 해준다. 맞아요. 네. 요 정도 기능을 해준 것이지 앱과 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궁극에 있어서는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쿡 독트린, 팀 쿡이 CEO인 팀 쿡의 이름을 따서 쿡 독트린이라고 명했던,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했던 2005년, 2004년입니다. 정확하게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를 결코 협력을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거나 컨트롤링한다. 이 철학에 의해서 애플이 AI를 명확하게 자신의 소유하고
제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발표 때는 대단히 강조됐던 건 프라이버시예요. 왜냐하면 내 데이터를 그렇죠. 이 페렛 UI를 통해서 읽어드린다면 이게 유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하는 거를 이러려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거를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강조한 건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여도 들으면서 뭐 이렇게 강조하지 프라이버시? 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앱을 통제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근데 이거는 절대 저장하지 않고 이 데이터로는 학습도 시키지 않아. 이걸 대단히 강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맨 전에 그냥 셀폰, 즉 전화하고 문자되는 핸드폰에서 앱을 깔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간의 두뇌가 뭐 외조화됐다 뭐 이런 얘기 한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약간 새로운 단계의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써지는 겁니다. 아, 애플이 그런 발표를 한 거다. 네, 그런 발표를 한 거고 다만 아직까지는 에이전트까지는 못 갔으니까 화려하게 에이전트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중간 단계로 증검 단계로 페렛 UI라는 걸 사용을 해서 다른 앱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것까지. 근데 그거를 API 통신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읽어서 이렇게 중간 단계의 기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앱과 앱이 연결되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AI 시대에 애플이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고 네. 새로운 장을 오히려 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대단히 큰 발표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해가실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해질지 뭐 투자자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개수가 얼마나 경쟁사 대비 증가할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청바지 장사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1위하고 막 그런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구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애플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이 통신과 같은 레이어를 보실 수가 필요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여러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어도 작동한다라는 거고 애플이 이번에 했던 이런 페렛 UI는 온디바이스 AI 즉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칩이 좋은 것만 좋은 칩을 장착하고 있는 하드웨어만 이거를 아이폰이나 맥이나 이걸 아이패드나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뭘 했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온 디바이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산이 필요한 것.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건 애플이 처음으로 클라우드망을 지금 구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자체 클라우드망을. 자체 클라우드망을 즉 아마존 걸 쓴 것도 아니고 구글 걸 쓴 것도 왜냐하면 아마존 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애플이랑 계약을 해요. 이거는 우리 거가 쓰는 거니까 우리에게 할당해 주는데 사실 아마존이 뒤에 와서 읽을지 이거는 아마존이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닙니다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프라이버시는 목숨 걸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망에서는 애플 외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도 개인정보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겠어 라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망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이번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연산 못하는 건 여기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애플의 M4가 충분히 이것을 연산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 걸 쓰지 않고 애플 걸 쓰겠어. 그래서 애플이 드디어 클라우드 시장에도 자체 칩으로 시장을 진출한다는 의미를 여러 번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자체 AI 칩, 자체 클라우드도 네.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겠네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것은 자 이걸로도 다 해결 못하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그럴 때는 GPT-4o 가 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시리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GPT-4o를 가동시키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를 똑같게 보면은 GPT-4o에서는 그러니까 애플이 슬쩍 사실은 뒤통수를 좀 친 거예요. 여긴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안 했지만 자 여기까지는 100% 우리가 프라이버시는 장담해 줄게요. 애플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셨어요. 어제 뭐 축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나 선거 결과가 왜 유럽연합의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지를 물어보신다거나 이러신다면 이건 제가 답해 줄 수 없는 것이니 이거는 GPT-4o를 부르겠습니다.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GPT-4o가 나와서 다른 목소리로 이미 설정해 놓은 목소리로 구분을 해서 이거는 뭐 유럽연합의 선거 결과는 이번에 어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떠한 걸 물어봤을 때 생활의 하우투를 물어봤는데 그건 시리가 답변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시리는 흔히 말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GPT-4o는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검색 서비스도 시작할 거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GPT-4o는 실시간 데이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는 웹에 있는 거죠. 내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웹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GPT-4가 하게 되는 이런 구분선들을 이번에 애플이 만들어줬고 마지막에 또 몇 군데 언론에서는 오픈 AI의 큰 승리다, 구글의 참패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시적으로는 구글의 참패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 부사장이 기자들에게 제미나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고객들이 선택하게 할 겁니다. 나는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 나는 클로드를 쓰고 있어. 나는 GPT-4를 쓰고 있어. 라고 연결하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AI 스토어를 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AI 스토어를 뭐 네이버야 뭐 하이퍼 클로바를 나는 쓰겠어. 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AI 스토어가 생길 때까지는 당분간 오픈 AI GPT-4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게는 중요한 기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스마트폰을 정점에 놓고 아이폰을 정점에 놓고 생태계를 재편해 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엄청난 또 수익이 따라올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오픈 AI가 정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GPT를 정점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론 보도 나오지만 지금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중심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픈 AI에서 답변하는 즉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만 GPT를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론 머스크는 기분 나빴나 봐요. 사무실에서 아이폰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조금 성급해요. 그 발언이 애플의 발표 서너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들에 다 보도가 된 거예요. GPT-4를 채택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내 그 앱에 있는 나의 예를 들면 문서에 있는 만약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GPT-4가 가져가? 근데 그 이메일에는 기업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뭐를 런칭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해라, 누구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일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GPT-4로 가져간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잘 몰랐던 것은 그거는 GPT-4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각한 후속으로 거네. 착각하고 조금 성급하게 발언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화두가 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네. GPT-4의 결합 수준이 레이어가 OS 결합, 즉 운영 체계까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가 답변 못하는 그 위에 상위에만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판단 미스를 통해서 마치 나의 디바이스에 있는 나의 기계에 있는 나의 맥북에 있는 나의 아이패드에 있는 나의 아이폰에 있는 모든 일정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GPT가 학습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찾아낸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애플이 자신의 AI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 문제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오픈 AI하고 일론 머스크 소송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송도 이제 뭐 소송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 새벽 뉴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뉴스를 보니까 소송을 또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요?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죠. 네,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메일도 주고 받으면서 무조건 오픈 AI가 물론 방향을 튼 건 맞지만 창립 초기의 철학을 포기한 건 맞지만 나중에 이렇게 갈등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의 그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쪽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갈등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픈 AI가 미운 거지. 그렇다고 철학을 바꾼 거가 또 합리적 그 의사결정 수준에 의해서 절차에서 안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은 우선은 어제 취하한 걸로 해외 언론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중에 또 벌써 자막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셨네요. 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강정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이번 주에 애플이 발표했던 챗GPT하고 손을 잡는다는 발표는 챗GPT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 역사의 새 장을 쓰는 출발선이다. 네. 페렛 UI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 좀 머릿속에 넣고 앞으로 이 AI 시대의 스마트폰 경쟁 어떻게 돼가는지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해갈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반에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12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이 토론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12시 20분에 접속하셔서 라이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의 시드머니 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에서 한문도, 차영주, 김광석 3명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해안을 제시합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토마토 집통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